네, 오늘은 CPI와 FOMC 점도표를 중심으로 그 결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친 게 CPI이기 때문에 먼저 보시게 되면 5월 CPI는 확연한 디스인플레이션의 가속화를 보여줬습니다. 생각보다 시장 컨센보다 빠르게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올해 초만 하더라도 물가 반등의 모습이 나왔는데 이게 결국에는 일시적이었다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핵심은 근원 서비스업 가격 지수가 전월 대비 0.22% 상승하는 것으로 집계가 되면서 21년 9월 이후 최소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것에 있고요. 내막을 살펴보시면 뒷부분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슈퍼코어 인플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는 주거비 제외 근원 서비스업 가격 지수가 소폭이나마 마이너스로 물가가 하락하는 것으로 나왔다는 점이 상당히 5월 CPI를 긍정적으로 해석할 만한 내용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MOM 보시게 되면 0.01%죠. 사실상 변화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예상이 0.1이었으니까 그보다 크게 하회를 했습니다. YY는 3.3이고요. 근원 보시게 되면 0.16, 마찬가지로 YY 3.4%입니다. 전월 대비 변화가 없더라도 YY는 이렇게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모습이고, 시장 컨센이 0.3이었던 것을 놓고 봤을 때는 생각보다 크게 물가가 둔화되는 것으로 나왔다고 볼 수 있고요. 제가 물가 CPI를 말씀드릴 때 항상 주거비를 제외한 CPI, 변형된 지표를 좀 많이 보여드리고 있죠. 24년 5월 기준으로 주거비 제외한 CPI YY로 2.12%로 기록이 됐습니다. 0.6에서 반등을 하다가 여기서 조금 꺾인 모습이고, MOM으로 보시게 되면 0.01%, 사실상 변화가 없는 모습이죠. 전체 추이 놓고 봤을 때 팬데믹 이전 평년 수준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요. 소폭이나마 직전달 대비 조금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주거비는 대표적인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이를 제외해놓고 지금 CPI 물가지수를 놓고 봤을 때 2% 초반대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주거비가 계속 떨어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컨센이 대부분 인정을 하는 부분이지만, 사실 세부 지표로 놓고 봤을 때 과연 그렇게 평안하게 주거비가 잘 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 번쯤 의문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부분 또한 계속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시게 되면 식품과 에너지, 주거비까지 제외한 스티키 물가입니다. 잘 떨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항목들만 모았고, 제품과 서비스를 포함한 부분이니까 감안해서 보시게 되면 YY 3% 상승하는 것으로 나왔고요. 물론 직전달 3.13에 비해서 소폭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레벨 자체가 팬데믹 이전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거비 제외 서비스 물가만 추려봤는데, 이게 보시게 되면 추이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패턴이 나왔죠. 이번 5월달 YY로 4.97로 나왔습니다. 직전달 4.86에서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나왔고, 이 기울기가 여기서 더 높아졌습니다. 사실상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높은 레벨에서 지속적으로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 거고, 이 서비스 물가는 대체적으로 고용 노동시장에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임금 상승률과 연관성이 상당히 높고요. 특별히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지 않는다면 결국 주거비 제외 서비스 물가 또한 안정세를 찾아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궁극적으로 놓고 봤을 때 재화 물가는 어느 정도 떨어지지만 서비스 물가가 잘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물가 볼 때 코어를 많이 보시는데, 코어의 상품 부분의 디스인플레이션 추이는 이번 달도 유지가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2월달 플러스권으로 잡히면서 더 이상 상품 영역에서의 디스인플레이션 추이가 마무리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가 했었는데, 그거는 다행스럽게 빠르게 그 다음 달 마이너스 0.15%까지 하락하면서 재차 디스인플레이션 추이를 이어가게 되었고, 다만 우려스러운 부분은 지난 3월달 이후에 4월달, 5월달에 이르기까지 점차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최근 5월달 집계로는 마이너스 0.04%로 집계가 됐는데, 물론 마이너스 권역이긴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코어 상품 재화단에서의 디스인플레이션 추이는 지속된다라고 봐야 되겠지만, 그 강도 자체가 점차 느려지고 있다, 그 속도 자체가 좀 느려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3월 저점 이후 반등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 그럼에도 아직 마이너스 권역에서 디스인플레이션 추이는 이어지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재화 상품단에서의 디스인플레이션 추이는 확인이 되었고,
더 중요한 것은 근원 CPI의 서비스 가격 지수죠. 이번 달 0.22%로 플러스긴 하지만 점차 하락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직전 달 0.41에서 더 떨어졌고, 이 차트 보시게 되면 0.66을 기록했던 올해 초만 하더라도 이게 반등하는 것으로 상당히 걱정이 심했죠. 근데 계속적으로 줄곧 떨어져서 근원 CPI의 서비스 가격 지수는 계속 둔화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물가의 상승률이 0.22%라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물가가 조금이라도 오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전반적으로 CPI는 보시는 것처럼 이 근원이 79%에 해당되고 이거의 60%가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이 서비스 가격 지수가 0.22%로 둔화되긴 했지만 점차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근원 서비스 가격 지수의 비중이 제일 높은 게 주거, 의료, 교통, 레크레이션, 교육비 이 정도로 꼽아볼 수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 항목별 MOM 변화율을 보시게 되면 이번 5월달 확연하게 떨어진 걸 교통비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죠. 마이너스 0.5%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물가 상승세를 이끌었던 요인이 자동차 보험이 있었는데, 자동차 보험이 이번 5월달 전월 대비 0.12% 하락하는 것으로 집계가 되면서 교통비가 빠르게 떨어졌습니다. 더불어 의료비 또한 직전 달보다도 떨어졌고요. 주거비는 0.39%로 직전 달하고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주거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거의 압도적이죠. 35%에 가깝기 때문에 주거비 세부 항목별로 흐름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OER 자가 주거비 보시면 비중 자체가 26% 되는데 5월달 0.43으로 나왔고 직전 달 0.42에서 소폭 상승했습니다. 여기서 살짝 높아졌는데요. 자가 주거비는 집주인이 월세를 얼마에 내놓을 것이냐 이런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가 주거비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감을 가지실 필요가 없겠죠. 임대를 내놓을 때 집주인이 임대료를 얼마에 내놓을지 그거를 설문조사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게 1월달 이렇게 간극이 벌어졌다가 하락하는 것으로 추이가 이어졌고 일시적인 현상으로 봐야 되겠죠. 정작 중요한 실제 임대료는 비중이 7.6%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계속 떨어지다가 이번 달 직전 달보다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0.39%로 나왔고요. 일정 수준의 등락을 보이면서 주거비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 이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5월달 PCI에서 가장 나쁜 내용을 찾으라면 이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임차료가 좀 반등했던 부분. 하지만 이 반등 정도가 큰 추세에서는 그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거비가 계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다라는 게 시장 컨센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선행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게 진로 임대료가 있습니다. 이 빨간색 차트 보시면 바닥을 찍고 상승 추세로 전환을 했거든요. 이 시차가 대략 6에서 8개월 정도가 나기 때문에 아직은 주거비 하락세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추가 하락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기대는 할 수 있지만, 지금 보시게 되면 5월 CPI에서 주거비 둔화가 소폭 둔화되거나 오히려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이런 둔화의 속도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몇 가지 배경으로 꼽을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먼저 이 진로 임대료가 바닥을 찍고 지금 4월달 집계로는 4.33%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하나로 꼽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빠른 속도로 주거비 하락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생각만큼 주거비 하락 폭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주택 가격도 OER 자가 주거비 측정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죠. S&P 케이스실러 주택가격 지수가 3월달 6.49%로 집계가 됐습니다. 2월달 6.53에 비해서는 소폭 떨어졌지만 결국 상승세가 조금 주춤한 모습이죠. 주택가격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나간다면 아무래도 OER 자가주거비 측정하는 데 있어서 그 둔화 폭이 더뎌질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결국 좀 민감하게 주요 20개 도시 주택가격 지수를 놓고 주거가격 지수와의 이런 시차를 갖고 말씀을 드린 적이 많이 있었고요.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주거물가 지수의 상승률은 올해 7, 8월까지는 기대만큼 빨리 안 떨어질 수 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이죠. 이게 7, 8월 여름 시즌이 지나면서부터는 꺾이니까 주거비 물가 하락폭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봐야 되지만, 그 반영의 폭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대료가 반등하고 전체 주택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서 좀 더디게 나타나거나
그 떨어지는 폭이 약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 주택가격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주거비 물가 둔화는 생각만큼 순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신규 임대료가 주거비 물가에 반영되는 수준은 점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시차를 갖고 있다는 뜻이죠. 이런 상황에서 주거 임대료가 재상승을 하거나 주택가격이 꾸준히 높은 수준을 이어나간다면 주거비 가격의 하락 속도는 감소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그런 배경으로 이런 주거비와 자가주거비의 이런 추이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5월달 그럼에도 CPI가 좋게 나온 이유는 주거비 제외 서비스 가격 지수가 크게 떨어졌다라는 거.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뭐 이런 주거비를 제외해 놓은 그런 PCE의 주요 서비스 가격 지수, 뭐 의료비, 교통비, 레크레이션, 교육비 등등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슈퍼코어로 봤을 때 전월 대비 마이너스 0.02%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가 슈퍼코어 중요하게 많이 보잖아요. 이게 21년 9월 이후 전월 대비 처음 하락을 보였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5월 CPI를 좀 주도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며칠 전에 보여드렸던 NFIB의 소규모 낙관지수 보고서를 통해서도 이번 5월달 향후 3개월 내 제품가격 인상 계획 비중이 28로 기록이 되면서 뭐 직전 달에 비해서는 높아졌지만 그럼에도 고점 33% 비해서는 떨어졌고요. 그래서 CPI 관련해서는 제가 이 내용을 예전부터 계속 보여드렸죠. 1, 2월달, 3, 4월달, 5, 6월달 물가의 흐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고 1, 2월달 항공 운임, 숙박비, 레크레이션 서비스가 치솟으면서 물가 상승을 주도했고 이때죠. 그리고 3, 4월달 임금 상승이 주도하는 서비스 물가로 전이가 됐던 부분이 있고요. 지금 5, 6월달 들어서면서부터는 항공 운임은 지금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번 5월달 마이너스 3.56%까지 떨어졌고요. 숙박비, 레크레이션 비용 모두 이렇게 하락을 보였습니다. 종합적으로 6, 7월부터는 물가 안정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이런 측면에서 이번 5월달 CPI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역시 주거비가 생각만큼 떨어지는 폭이 더디고 더불어서 생각하지 못했던 주거비 제외 근원 서비스 가격 지수, 소위 슈퍼코어가 전월 대비 하락세로 전환이 됐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는 주요 서비스 가격 지수는 인건비와 관련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고용 노동 시장의 둔화 위축의 정도가 생각보다 나쁠 수 있다, 이런 점을 좀 시사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전도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SEP 경제 전망이 나오죠. 연준은 결국 올해 한 번 기준금리 인하를 전망하기로 했습니다. 뭐 다만 점도표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성을 높게 보지 않는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망은 전망이고 그 전망에 대한 확신조차도 약하다라고 파월이 직접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그거는 과거 사례를 놓고 보더라도 너무나 확연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점도표대로 금리 인하를 한 적도 없고 점도표대로 경제성장 전망이 나왔던 사례도 없습니다. 3개월마다 달라지는 내용 보시게 되면 휙휙 바뀌거든요. 따라서 이걸 갖고 우리가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되나 좀 고민도 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연준 인사들의 의중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를 찾을 수 있겠죠. 핵심만 좀 정리해보면 올해 한 번 금리 인하 전망을 하기도 했지만 파월의 인터뷰에서는 한 번 이상이 될 수도 있다, 뭐 애매하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뭐 한 번, 두 번 이 정도 아직은 가능성이 살아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점도표 관련해서는 동결을 전망한 의원도 기존의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났거든요. 제일 위에 있는 부분입니다. 한 번 인하를 전망한 의원들도 뭐 2명에서 7명으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보수적인 그런 스탠스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채권 투자에서 더 중요한 부분은 중립금리라고 제가 강조드리고 있는데 이게 기존에 2.6이었습니다. 소수점까지로 가면 2.56이었는데 이번에 2.75로 반올림하게 되면 2.8이 나오게 됐죠. 소수점까지로 가게 되면 2.75로 상향 조정이 되었는데요. 2.5를 대략 5년 정도 오랫동안 유지를 해오다가 저번에 2.56으로 그리고 이번에 2.75로 계속 상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만 놓고 보면 결국 중립금리가 상향 조정될 가능성을 높게 볼 수가 있겠지만 결국 중립금리에 대해서 파월도 언급을 직접 했죠. 뭐 이론적인 수치긴 하고 불확실성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 중립금리가 지금 이렇게
터무니없이 올린 이유에 대해서 딱히 경제 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의도를 갖고 올렸다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급격하게 시장이 환호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기물을 컨트롤하기 위한 일종의 트릭에 가까운 조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려놓고 중립금리는 모른다, 이론적으로 불확실하다, 중립금리를 추정할 수도 없고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의미를 갖고 있지 않는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점도표상에서는 2.8로 높여놨다라는 점에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걸 고지고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결국에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그 폭은 상당히 시장의 기대보다 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더불어서 파월의 발언 중에 의미 있었던 부분은 최근에 나왔던 논팜 고용자 수가 다소 과장됐다라고 언급한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 좀 상당히 의미 있게 좀 들렸고요. 이번 5월 CPI를 확인하고 재수정을 하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의미 있게 살펴봐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대로 계획을 갖고 실현하겠다는 뜻도 아니고 전망이긴 하지만 그 전망에 대한 확신도 약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의도적으로 올린 중립금리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걸 보여주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장기금리가 빠르게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전반적인 금융시장이 뜨거워지는 것을 막기 위한 그 정도의 효과를 기대함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특별한 근거나 주장,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올렸다라는 내용 자체를 하나도 제시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한 스탠스를 보이는 점도표였고요. 점도표에 비해 파월의 발언은 상당히 비둘기적으로 해석을 할 만한 여지가 많았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번 5월 데이터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점도표다라고 평가를 내려야 될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이 정도의 점도표라면 꽤나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